저희 이어지는 순서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토론을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오늘 패널 토론의 주제는 규제 그리고 STO를 주제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패널분들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분들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이신 김감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님, 조정환 코인리스 CSO님, 김미정 지평 LLC 파트너 변호사님,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님, 전인태 카톨릭대학교 교수님, 최상미 이화여대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석진 동국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오늘의 좌장이시죠, 김감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감래라고 하고요. 여러 패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대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귀중한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앞서 또 발제를 맡아주신 박선영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논할 것은 이 규제와 그 다음에 이 규제가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으로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련된 두 가지 갈래가 있죠. 첫 번째는 비증권형에 대한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규제 체계이고요. 거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알트코인에 관련된 거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다른 한 축에는 이제 토큰화된 증권인 증권형 토큰에 관련된 규제 체계 STO 부분이 있는데요. 그 STO 부분은 지난 9월 초에 관련된 그 입법 방향이나 이런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나오고, 지금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수준에 비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늦은 것 같진 않은데, 지금 문제는 비증권형에 있어서의 어떤 규제 체계이거든요. 그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 규제 체계에 관련된 여러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다들 보면 가상자산의 중심지 전략을 통해서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한 후에 요 특정 경제 블록이나 전체 글로벌의 어떤 디지털 허브가 되려는 그러한 여러 전략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지금 좀 많이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있어서 그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 시장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접했겠지만, 그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부정거래 행위라든지 시세 조정이나 이런 불공정 거래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금 규제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에 입법안이 한 14개 정도가 가지고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14개 정도를 다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 취지가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같습니다. 특히 투자자 보호와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에 관련해서는 모두 이제 관련된 그 규정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야가 합의하는 공통적인 사안이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또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이러한 가장 니즈가 일단 불공정 거래나 거래의 투명성 부분이거든요. 그 두 가지의 니즈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 좀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서 발표해 주신 박선영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디스커션 포인트를 많이 잡아 주셨는데요. 그럼 이 디스커션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우리 김미정 변호사님부터 해서 한 7분 정도 디스커션을 한 다음에 또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님. 네, 법무법인 지평의 김미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STO 규제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마련 시 이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TO 규제 방향을 논의할 때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는 것은 증권성 판단 기준일 것입니다. 지난 9월 6일 금융위는 정책 세미나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향을 제시하면서 올해 4분기 중에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동 발표에서 증권형 토큰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자본시장법상 증권 중 가장 포괄적인 개념인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가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개념은 자본시장법 제정 시에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형성된 하위 테스트를 원용하여 도입된 것인데요. 지난 4월 금융위에서 최초로 뮤직하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뮤직하우로부터 저작권료 수익을 배분받는 권리를 갖고 뮤직하우가 창설한 유통시장에서 매매 차익을 얻는 점 등을 근거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편 최근 검찰은 테라 루나가 자본시장법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향후 상당수 코인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SEC는 2019년 디지털 자산의 투자 계약성에 대한 해석 기준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는데요. 동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보유자에게 사업의 수익을 공유할 직접적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디지털 자산이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기대되거나 적극적 참가자의 노력으로 인한 시세 차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하위 테스트에서 말하는 타인의 노력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의 기대 요건을 충족하여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SEC 해석 기준은 하위 테스트뿐만 아니라 미국 주 법원에서 인정된 위험자본 테스트까지 고려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험자본 테스트에 따르면 사업자의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이 없어도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수단인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미국 SEC가 투자계약증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루미스 질리밴드의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에서 앤실러리 에셋이라고 이제 부수 자산의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증권 규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발행 주체에 대한 수익 배분권 등 경제적 권리 없이 지급 결제 또는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발행된 지급형 토큰이나 유틸리티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개념 지표인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기속받는 계약상 권리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토큰 거래에 따른 시세 차이까지 타인의 노력에 의한 수익의 배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문헌을 넘어선 확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성 확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미국 SEC와 같이 해석론으로 투자계약증권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 하는 방안보다는 지급결제 유틸리티 목적의 비증권형 토큰을 규율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STO에 관련해 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기본적 방향성이나 또 어떤 입법 정책적인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요. 많이 또 참조가 되는 그런 발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전인태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전인태입니다. 이렇게 큰 자리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제 저희가 이 법제화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크게 이제 로드맵은 이제 기본적으로 증권형 디지털 자산하고 비증권형으로 나눠서 증권형은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는 규제 샌드박스를 갖고요. 그다음에 비증권형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좀 만들어서 가게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이런 거는 이제 한국은행법을 통해서 가는데 이제 여기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포괄시키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이제 NFT도 뭐 증권형, 비증권형 나눠 가지고 가는 쪽으로 이제 큰 틀을 잡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틀에 이제 자본시장법이나 뭐 한국은행법 이런 기존 틀에다가 이제 좀 맞춰 넣어야 되는데, 기존 틀이 정말 버라이어티한 정말 급변하고 있는 이 디지털 자산의 속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에 이제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고 계속 또 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회피하고 우회하고 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어떤 좀 지속 가능한 법안을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증권형 토큰은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분산원장을 인정을 해야 되고, 아니면 병행을 하든지 증권사에서 계좌 발급을 하고, 그다음에 예탁결제원이나 뭐 전자등록기관에서 이제 총량 관리를 하고 등록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가게 되고, 자본시장법상 유통은 KRX나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블록체인을 이제 운영하는 방식들이 공개형, 폐쇄형, 뭐 연합형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하고 있는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이제 국내에 발행돼 있는 어떤 이제 이런 코인들이 대부분 공개형이 대부분 퍼블릭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익명성하고 그다음에 크로스 보더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갑에서 외국 지갑으로 보낼 수 있는데, 이러한 익명성과 크로스 보더를 갖고 있는 이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국내 자본시장법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 주주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거고, 대주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외국에서 얼마나 갖고 있는지, 외국으로 얼마나 건너갔는지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금융실명법이나 뭐 이런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법 체계로 들어올 수 있을지, 그래서 결국 이제 공법적 규율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설사 이제 공법적으로 규율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기존에 있는 어떤 기업의 주식들은 뭐 당연히 이쪽이 더 편하고 주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태로 갈 수도 있다면 리버스 ICO 같은 걸 통해서 이로 넘어오려고 할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증권시장이 굉장히 뭐 무의미해지거나 붕괴될 위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고요. 실제로 이제 SEC에서는 뭐 거의 대부분을 증권형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적용된다면 지금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많은 그 코인들이 사실 KRX로 넘어와야 될 수도 있는데, KRX 넘어오게 되면 KRX에서 기술적으로 이거를 받아주지 못하게 되면 공정이 붕 뜰 수도 있는 뭐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퍼블릭 증권형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건 뭐 이제 그냥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사적으로 좀 드는 생각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게 그냥 적용하면 된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그 기술들을 어떻게 이제 여기다 포섭할지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권 탈중앙화를 통해서 증권형이었다가 탈중앙화 되면서 비증권형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럼 자본시장법을 규제를 받다가 다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적용을 받게 될 수 있게 되게 하는 게 맞는데, 그걸 누가 기준을 정할지, 탈중앙성이 어느 정도 빠져야 이게 증권성이 없는 건지, 증권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거래를 어떻게 할지가 되게 애매해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주식시장들이 이제 이렇게 좀 붕괴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가상자산의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로스 보더 문제 때문에 지갑에서 외국으로 송금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 활성화가 되면 기존의 외환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이게
실제로 법안을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시장이 막 혼란스럽고 그런데 왜 법 빨리 안 만드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변화를 예측을 해서 그것들 다 포섭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가는 거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선진국에서도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금융 및 외환 시스템이 잘못하면 붕괴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규제를 너무 하면 어떤 디지털 자산의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죠. 근데 앞으로 웹3, 뭐 우리 메타버스, 디파이, NFT 이렇게 계속 발전해서 국가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갈라파고스가 되면 국가가 침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가지 굉장히 상충적인 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한데, 이런 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체 누구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몇몇 그룹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금방 만들어내는 건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또 더군다나 이제 크로스 보더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진행 상황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완벽한 법안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시장 감시, 소비자 보호는 굉장히 급하니까 이걸 먼저 이제 법안으로 통과를 시켜서 이쪽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법은 좀 더 신중하게 다 좀 더 많은 걸 포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진행 상황도 보면서 같이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이제 저희 딸이 사춘기 중학교 2학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다 죽는데 왜 사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춘기 때. 그래서 삶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하다가, 사람이 사는 거는 도화지가 있는데 도화지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다. 그래서 살아가는 의미는 찾는 게 아니라 그려나가는 거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제가 그 질풍노도 사춘기 소녀의 대답을 피해간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 어디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 몇 사람이 확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위원회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 관료들 분들도 만나 뵙고 연구소 계신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전문가들이 이제 많아지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의 폭도 굉장히 넓어지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정부의 관료분들, 그다음에 학자, 사업자, 여기 참여자분들이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도화지가 있고 저희들이 법을 만들어 갔는데, 벌써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막 낙서도 있고 훼손도 되고 좀 혼탁해져 있는데, 일단은 그 혼탁하게 하는 거 먼저 일단 금지시키고 빨리 그거만 한 다음에 외국도 좀 어떻게 그리는지 참고하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어떤 중요한 문제는, 왜냐하면 이제 크로스 보더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랑 같이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저희 참여자들끼리 앞으로 계속 법안을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국민 모든 분들께서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공부도 같이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해외 사례 같은 것도 많이 분석을 해서 저희 한국의 어떤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나중에 웹3 메타버스로 가는 어떤 이런 길에 저희가 튼튼하게 갈 수 있도록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우리 국민이 참여하는 한국 다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그 단계적 입법론에 그 말씀을 주신 거 보니까 지금 이 단계적 입법론이 좀 많이 좀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오늘 그 미국 나스닥 시장에는 굉장히 또 큰일이 있었어요. 그 메타 주가가 25% 하락했거든요. 메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고, 그 블록체인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해서 예전부터 뭐 리브라도 추진하고,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도 하나의 국가 이상의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정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영 전략을 펼치다가 지금 잘 안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페이스북의 어떤 그 실리콘밸리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하는 그 육성의 어떤 경영 전략도 이렇게 실패를 하는데, 우리 국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육성하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그래서 시장 중심적이 돼야 되고, 하지만 또 이 육성 전략에 있어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규제와 육성을 함께 담은 법안을 단시간 내에 우리가 입법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그 육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정부 주도의 육성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법이 없어서, 기본법이 없어 육성이 안 된다는 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정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정재욱 변호사님 토론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조원의 정재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국회와 정부에 있어서 여러 입법 활동에 좀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볼 부분이, 통상 이제 왜 규제를 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 레귤레이션이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 미국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외치는 미국에서 왜 규제를 하기 시작할까를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그 연원은 우리가 뭔가 시장을 망치거나 또는 산업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제한을 두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믹 레귤레이션을 미국에서는 와치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집을 지키는 개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장으로 치환해서 생각해 본다면, 규제는 결국 시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이제 사기죄가 나빠서 처벌한다 생각하지만, 사기죄의 정확한 입법 목적은 신뢰를 형법적으로 확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신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신뢰라는 것을 국가가 확보해 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규제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증권형 토큰 또는 이제 비증권형 토큰, 가상자산에 대해 왜 갑자기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면, 같은 기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같은 규제가 들어와야지만 같은 수준의 신뢰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잖아요. 통상적인 증권이라 생각하면 회사라는 것이 있고, 회사의 사업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배당이 있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증권을 갖고 있는, 주식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는 형태를 생각하는데,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면 증권과 비슷한 건데 회사란 것이 없고 프로젝트가 있고, 그 프로젝트라는 것도 뭔가 엄밀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다오 형식으로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기능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 프로젝트로 나오는 수익을 주고 프로젝트 나오는 수익을 배당시켜주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냐? 자본시장법에 비슷한 기율이 있긴 있어요.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뮤직하우 4월에 증선이 판단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계약 증권이란 거에 대해서 판단해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봉착하는 거죠. 우리가 이 투자계약 증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이미 법이 있는 것이고 그 법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게 증권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사례들이 쌓여가면 해결된 문제이긴 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또 루나 사태에 대해서 체포영장도 발부하고 뭐 법원에서 판단도 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내년 되면 본안 판단 나올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금융이나 정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냐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증권형에 대한 투자계약 증권의 해석에 대해서 가능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그 시행착오 왜 줄이냐? 신뢰 확보를 위해서요. 왜냐하면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 어디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규제는 왜 들어갈까? 신뢰 확보에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시장에서 발행되어 있거나 유통되고 있는 크립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투자계약 증권은 문제되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고, 또 하나의 우리가 관점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거나 또는 다오 그런 이제 조직체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크립토를 발행해 가지고 증권 비슷한 걸 하고 싶다. 예를 들면 NFT도 발전하고 있잖아요. NFT 보관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NFT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프로젝트로 나온 수익을 우리가 배당해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증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그것들을 발행 유통할 수 있을까? 그 관점은 결국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입니다. 근데 그게 또 왜 문제가 되냐 생각을 해보면 자본시장법의 투자계약 증권에 대한 규율이 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하고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모든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게 공모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50인이 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증권을 만들어 가지고 뿌리려면 공모 규제를 지켜야 돼요. 근데 그 공모 규제의 핵심 내용이 결국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소입니다. 왜? 신뢰 확보를 위해서. 근데 그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하는 방법이 증권 신고서를 내고 투자 설명서를 비치하는 거예요. 근데 증권 신고서를 내는 게 우리의 자본시장법 법 규정은 토큰이란 거 전제하지 않고 회사라는 것이 있고 그 주식회사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정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개정할까? 전자증권법을 어떻게 개정할까? 그 개정을 통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증권형 토큰을 어떻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할까의 고민점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혁신의 속도에 규제가 못 따라가게 되면 취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게 되고 그게 누적이 되면 그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서 시장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도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그 방향은 우리가 접근해야 할 방향이 두 가지다. 하나는 이미 나와 있던 것에 대한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례가 쌓이면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은 좀 시급히 나와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증권형 토큰을 합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문제는 시급하진 않지만 제도적으로 여러 고민점들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수고해주신 그 정 변호사님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같이 고민했던 내용을 아주 펀더멘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증권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구나 우리 여기 참여자들은 사기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인 법감정이 있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량 매매되는 사기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본시장법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 거래를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데 지금 비증권형인 일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양쪽에 있어서의 이 투트랙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그 투트랙으로 발전해야 될 시장에 있어서 한쪽에서의 규제 공백이 생각해 보니 이게 증권형에 대한 어떤 규제 체계만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 SEC의 어떤 리플 사태나 우리 같은 경우도 루나 관련해서 영장 발부할 때 보면은 그 자본시장법을 이제 그 근거로 이제 한 이러한 이유가 뭐 결국에는 디지털 자산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권성에 대한 확장적 해석의 필요성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디지털 자산법 빨리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조정환 CSO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코인니스에서 CSO 맡고 있는 조정환이라고 합니다. 그 코인니스는 그 크립토 네이티브 미디어 플랫폼이고요. 이제 계신 많은 토론자분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입법과 관련해서 되게 애쓰시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청해서 듣는데 그럼 이제 제가 업계 전체를 이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꽤나 많은 프로젝트들을 어쨌든 실시간으로 이제 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또 블록체인을 한국에서 그러다 2017년부터 거래소에도 있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던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규제 프레임워크가 그 지금 증권형 토큰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비증권형 토큰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는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그 사실 프로젝트 혹은 이제 이 생태계 참가자들이 느끼는 그 법률 비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어떤 예를 들어서 서비스 내에 있는 그 어떤 요소를 이제 하나 할 때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 특히나 이제 그 비증권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이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법무법인에 가서 의견서를 받고 그러면서도 속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다른 업계 종사자들 분들을 이제 만나서 교류를 해보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계세요. 똑같은 아젠다지만 그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의견을 준 것들도 있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마땅하게 이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좀 규제 프레임워크가 그래도 있는 해외로 가자, 혹은 규제 프레임워크가 그래도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다른 곳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자라는 식으로 선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선회를 하신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런 측면을 바라봤을 때 그 이제 기본법이 이제 잘 마련되게 된다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신속하게 마련이 된다면은 기대 효과는 되게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이제 BWB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맥락에 다 맞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생태계 참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규제 프레임워크라는 부분은 사실상 어떤 업체들 혹은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건전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곳들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프레임워크, 지금 말씀 주신 아젠다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은 증권형 같은 경우에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제 규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동의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극단적으로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기 이해관계가 있든지 아니면은 뭐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좀 더 빨리 그 기본법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을 해서 그 프로젝트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자유롭게 그 규제의 틀에서 자유롭게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두 번째로 이제 그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그 왜 이런 그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토큰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발행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주식과는 다른 형태의 베네핏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현상을 보면서 이제 규제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프로젝트들은 무엇을 하고 싶냐면은 그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사이에 크로스오버를 하고 싶어해요. 근데 이전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 측에서 들고 있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에셋이라든지 아니면 상대 측에 들고 있는 어떠한 IP라든지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그 퍼블릭 체인이든 아니면 상호간에 이제 그 동의를 한 프로토콜이 있다면은 그 플랫폼에 대한 이제 크로스오버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한 크로스오버를 가능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는 것이 사실은 토큰이 되게 좋은 매개체가 됩니다. 가령 이제 그 둘 사이에 어떤 회사 두 개의 프로젝트가 협력을 맺는데 좀 더 끈끈한 협력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주식을 이제 스왑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지만 생태계에서 일부분만 우리는 이제 피를 섞고 싶은데 좀 더 끈끈하게. 근데 지금 그 주식 사업을 하게 되면 서로 어떻게 생각할지 되게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큰 비즈니스 영역 내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토큰이 좀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요새는 니즈가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을 이제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업계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빨리 이제 정착이 되어서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국내에 정착을 해서 국내에서 이제 좀 더 바람직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는 대부분의 경우 그 토큰 이코노미의 설계와 그 설계가 이제 다른 그 협력 파트너들 간에 그 많은 이제 그 플랫폼상의 크로스오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특히 웹3적인 형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그 트렌드는 그러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정환 CSO님 아주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뭐 행사에서 업계 쪽 의견을 이렇게 좀 귀중한 의견을 들었지만 앞으로도 업계 쪽 말씀을 더 많이 좀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계는 어떻게 보면 규제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규제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또 그 규제가 장기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 디지털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또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귀중한 의견들 많이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음 그 최상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여자대학교 경영학과의 최상미 교수입니다. 앞에서 그 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산업계 측면에서 그 토큰 프로젝트 STO 관련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우선 그 STO 그 측면에서 그 자본시장법에 관련된 토큰 이런 게 많이 편입되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뭐 글로벌적으로도 정합성이 있는 쪽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계 태도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지금 이제 업계에서 굉장히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블록체인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큰 시장에서 거래 측면에서 보면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디지털이나 IT 기술과 마찬가지로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 때 거래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굉장히 베네핏을 가지고 발전을 해오고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자산이나 이런 뭐 주식도 토큰화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더 쉽게 적은 비용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시장에서 거래가 비용이 적게 돼서 마구 거래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사실은 신뢰성과 투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없다는 거는 뭐 사기가 일어나고 그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정보, 특히 뭐 어떤 그 특수한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행위가 일어날수록 시장 자체의 거래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 그러한 거래 비용의 증가로 상쇄되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 있겠지만 블록체인 산업 자체는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펀더멘털한 그런 베네핏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그 블록체인 업계에 계신 분들이 항상 이제 규제나 이런 걸 말씀하실 때 우리 산업이 죽을 수 있다, 이 규제가 성장을 방해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기보다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 규제는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시키고, 두 번째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공시제도나 시스템 같은 게 기본이 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내가 잃는 돈을 저 사람이 특수한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이 벌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없어져서 블록체인 산업이 절차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법제가 잘 만들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STO 관점에서.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법. 그러나 분명히 법제로 충분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김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계적 접근법으로 이러한 법률이 관련된 그 제도가 산업의 발전이나 기술의 발전을 잘 팔로우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는 기업 자체,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에서 몸담고 있는 그런 이제 단체 또는 기업들이 충분히 자율규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러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좀 초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 뭐 자율 경시, 자율 규제 시스템,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나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테크닉들이 이런 경제나 경영 분야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기술 위에 사람이 있어서 기업 안에서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그 도덕적 해이적 측면에서 그 쉽게 말해서 나쁜 짓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는 분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 100% 제어하거나 이제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업계에 담고 계시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만들고 이걸 통해서 스스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시스템 그 개발과 정책 개발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블록체인 업계들이 거래 내역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영업 비밀이라는 측면에서 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영업 비밀은 다시 말하면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거든요. 이런 비밀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과적으로 시장의 투명성은 저하되게 되고, 투명성이 저하되면 다시 말씀드렸듯이 거래 비용이 증가돼서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이 없어져서 산업 전체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부 통제 시스템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뭐 프라이버시나 그 다음에 그 암호나 다양한 시스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특정 정보는 숨기면서 또 거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시스템적인 방법에서 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STO 관점에서 좀 운영상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관련된 정보가 투명하게 이제 잘 공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에서 미러링 시스템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상의 거래 내역이 다 등재가 되고, 그다음에 거래 내역이 또 예탁결제원의 중앙 서버에도 같이 결제가 돼서 이중 장부를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항상 이제 언급될 수 있는 문제점이 그 오라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어나는 거래와 그다음에 이중 장부상의 거래 내용이 달라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거는 블록체인 업계가 추구하는 탈중앙화와 탈중앙화와 이제 괴리가 있다고 또 이해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또 기술적인 방법론, 제도도 충분히 연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 교수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SRO 자율규제 쪽하고 또 이제 STO 관련해서 이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대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에서 그 며칠 전에 그 공동 유의 종목도 지정해서 좀 시장에 좀 크게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때 물론 그 해당 종목의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저도 이제 있는데, 또 이제 다른 편으로는 왜 진작 이러지 못했나라는 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업계에서 좀 바텀업 방식으로 좀 자정적인 노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켜보면서 좀 응원은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약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그 최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STO 부분에 있어서 아까 미러링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이게 무형 자산인 가상 자산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매매를 할 때 있어 가지고는 금전을 지급하고 혹은 뭐 이게 뭐 다른 가상 자산 교환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상물을 받으면 여러분한테 소유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 보면은 이게 인도가 되는 시기에 여러분이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자증권의 경우는 거기에 특별 규정이 있어요. 지금 전자등록기관인 예탁원에 전자등록이 되면 그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있는 걸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이 거래가, 이 대량 거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민법에 따른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뭐 잘못 클릭해가지고 매수할 거 매도했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걸 다 보고 나면 대량 거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전자등록기관의 어떤 중앙 서버에 의한 그 전자등록 방식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소유권의 어떤 이전이나 이러한 법적인 어떤 분쟁의 여지가 없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카사나 그 루센트 블록 같은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것은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의 원본성을 인정해서 분산 원장에 있는 것이 소유권을 의제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효력을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입법이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이 단계적인 아까 여러분이 얘기하는 입법상 그렇게 못 가니, 지금은 어쨌든 분산원장의 혁신성은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분산원장의 어떤 그러한 그 원장 기록 내역을 또 계좌관리기관이라 할 수 있는 증권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소유자 명세도 만들고 예탁원에 또 보냅니다. 그러면 전자증권법상의 소유권 이전 등의 그러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분산원장에 있어서의 거래 기록이 기록되고 이것을 법적 효력을 얻어야 되니까 예탁원의 전자등록 시스템으로 그대로 따오는 것, 이거를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황석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네, 되게 일찍 왔는데, 네, 저는 그 동국대 국외정보보호대학원에 있는 황석진 교수입니다. 저도 이제 그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맡은 분야는 투자자 보호.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투자자 보호 쪽에 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근거법이 없어서 투자자 보호에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근거법이 없으면 투자자 보호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특히 뭐 시세 조정 행위, 이거 어느 법에도 지금 우리나라 법에는 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지금 현재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해외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일본 쪽에서 보면 어떤 시세 조정 행위라든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그 작년 3월달에 그 개정이 된 이제 특검법에 의해서 가상자산도 제도권 안으로 거의 편입이 되다시피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금지 행위는 이제 내부자 거래라든가 그 특수 관계인하고 거래 조치 뭐 이런 부분만 지금 금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대부분 다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이슈도 있고, 오늘 또 앞에서 쭉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다 이제 기본법의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기본법이 없으면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이슈가 좀 약간 있잖아요. 이 최근에도 어떤 이 카카오 먹통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일부 그 투자자들도 피해를 좀 약간 보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기본법이 꼭 마련돼야지 보호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발생이 될 소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그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계신 분들은 한 690만 정도 되세요. 경제활동인구가 2,400만 중에서 690만이면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그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랑 계정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트레이닝을 계속 하신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분들은 뭐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이 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그 모니터링, 시장의 모니터링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투자자 보호 조치에 근본적인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까 뭐 닥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엄밀히 뒤에 더 들어가 보면 그 이용 약관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 거래소별로 어디는 이제 이용 약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디는 기본 약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약관 그러면 이제 표준 약관이란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표준 약관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세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큰 글씨로 돼 있어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면책 조항이 되게 많습니다. 보통 6개에서 제일 많은 게 6개, 뭐 적은 건 2-3개, 그리고 어떤 거래소는 상당히 또 잘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면책 조항에 이렇게 보면 뭐 면책 조항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거래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정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아까도 뭐 정보의 비대칭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큽니다. 최초에
공시할 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시장법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 공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부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려고 계속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 거래소 협회 모인 닥스에서 내는 걸 보면 정부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네, 정부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죠. 해소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쭉 주시는데 지금이라도 완화한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상자산의 평가 부분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아니라 평가 자체가 다 틀립니다. 이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이 틀려서 일관적인 가상자산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면 똑같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나나 테라 사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누나나 테라 사태를 보시면서 어떤 거래소가 같은 날 같은 시기에 다 같이 이 거래 정지를 시킨다든가 상폐를 시킨다든가 이러진 않았잖아요. 거기서 또다시 누나 테라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히 이 크립토 윈터가 지금 찾아왔고 그 여파로 인해서 이 디지털 자산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 먹구름이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과거에 어땠습니까? 현물 자산하고 예금 자산 이런 부분을 주로 이제 자산이라고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일상에 이제 디지털 자산이란 이런 영역이 상당히 많이 다가와 있고 대부분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던 거래를 하지 않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투자자 보호 쪽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 가상자산 평가 시스템의 일관성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거래소에서 시장의 감시를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뭐가 불공정 행위인지 이런 부분을 꼭 어떤 시세 조정 행위가 발생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계속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우리나라 법에는 어떤 의심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기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의심 거래가 발생됐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FIU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에도 신고를 해서 이런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자전적인 노력도 상당히 필요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시각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좀 시장의 이 가치를 어떤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는 게 이 시장 자체에서 상당히 건전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부분을 받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먼저 할 수 있는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사전 단계 가입할 때부터 사용 단계, 사후 단계까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라든가 프로들을 다 찾아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서로가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국회에서는 14개 법안이 지금 상정돼 있어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근간에는 투자자 보호 정책이 가장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 거래소에서도 이 정책을 위반할 때 정책을 만들 때도 제일 우선시 둬야 되는 것이 투자자 보호 정책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기다렸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좋은 얘기 다 하면 내가 무슨 얘기하나라고 고민하셨는데 역시 내공이 깊으셔가지고 아주 귀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아까 황 교수님도 말씀하신 부분 가상자산 거래소의 어떤 약관이나 평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불일치 부분이나 이런 보면은 레이스 투 더 탑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저희가 질적 수준의 어떤 유지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결국에는 다시 최 교수님 말씀하신 자율규제 SRO의 좀 필요성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남은 시간에서 각자 제가 두 분께 한 3, 4분씩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늘 저희를 멘토링 해주시는 전인태 교수님께 좀 협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3, 4분 정도 그리고 저희가 주로 나왔던 단계적 입법에 관련해서는 또 입법 과정에 또 아주 많은 어드바이스를 주고 계시는 정재욱 변호사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전인태 교수님 협회 관련해서 좀 한 3, 4분 정도 말씀 주시죠.
마이크가 안 나와요. 네. 예, 우리 아까 얘기한 SRO나 가상자산 협회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재욱 변호사님 먼저. 제가 협회 물론 이제 간단히 협회에 관해서 왜냐하면 이제 협회는 당연히 자율 규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닥사라고 이제 일단은 이제 자율 5군데에서 주요 이제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소에서 만들어서 일단은 시작은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뭐 임의 단체이고 법적인 그런 근거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쪽에 협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하고요. 또 협회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 그 거래소들이 거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위임을 하는 형태로 해서 닥사 쪽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러니까 협회가 이제 되면 닥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협회가 이제 만들어져서 공적인 법적인 근거를 갖는 협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각 거래소들이 많이 있는데 각자의 거래소들이 개별적으로 자율적인 시장 감시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컨트롤이 어렵고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에 굉장히 맹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협회가 좀 빨리 만들어져야 되긴 하는데 지금 이 협회에도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도 당장 입법화시키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지금 당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단계적인 입법에서 먼저 소비자 보호 쪽에 대한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체계를 갖추어서 협회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의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세팅을 해나가는 단계를 밟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루미스 질리 브랜드 법처럼 앤실러리 에셋이라는 부수 자산, 뭐 보조 자산 이런 개념으로 이쪽을 또 컨트롤하려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물론 그게 미국에서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혁신적인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가는지 뭐 미카도 있지만 뭐 다양한 것들을 또 고려해봐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국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로스보더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것만 만들어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 중에 이제 협회도 이제 저희들이 잘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는 쪽으로 그 협회에도 이제 물론 당연히 외국에서 하는 것도 봐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맞는 형태를 어떻게 갈지 협회에 어떤 권한을 줘야 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논의도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걸 잘 반영하도록 할 거고 또 그런 쪽에 의견이 있으신 분, 아이디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단계적 입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발생했을 때 짜잔 하고 모든 것을 다 차려놓는 뭔가의 그런 규율 체계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자본시장법도 6개의 법률이 통합된 법률이거든요. 예전에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이런 여러 가지 법률들이 산재해 있다가 그게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된 법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법이 먼저 선도해서 치고 나가기는 좀 어렵다 생각하고 산업이나 기술이 먼저 치고 나가고 거기에 그런 새로운 현상을 마주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잡음이나 문제에 대해서 법이 어느 정도 케어를 해주는 입장으로 보면 당연히 모든 법들은 다 단계적인 입법을 할 수밖에 없고 디지털 자산도 예외가 되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개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은 거의 공통적이고요. 다만 업자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각각 법률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EU 미카도 보더라도 업자 규제는 어떠한 가상 자산을 인지 그 토큰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고요. 다만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은 다 비슷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그리고 장기 가자, 단기 가자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는 당연히 달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귀중한 고견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저희 발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